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3선인 한병도 의원이 최고위원회는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위원이 선출되며 새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수락연설에서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당내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 의원이 출국 11일 만에 귀국해 경찰 수사를 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통일교와 공천헌금 특검 출범을 위한 연석회담을 추진합니다. 품격 토론에서 이번 주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 잘 받아주시고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어플,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1월 12일 월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 의원이 어제 귀국해 3시간 반가량 경찰 수사를 받고 귀가했죠. 예, 일단 민주당에서 제명된 그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 어제 귀국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지 11일 만에 이제 돌아왔는데요. 네. 김 시 의원은 취재진이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냐고 묻자 작은 목소리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 것을 알면서도 미국으로 출국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오래전에 약속을 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귀국한 다음에 곧바로 피의자로 전환돼서 3시간 반 정도 심야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아직 경찰은 이걸로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김 시의원을 재소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나섰죠. 네, 경찰이 어제 오후 5시 30분쯤부터 이 강선우 의원 주거지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 실시했습니다. 또 김 시 의원에 대한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강 의원이 금품 반환을 지시했다고 지목한 전직 보좌관 A씨의 주거지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강 의원과 김 시 의원은 금품을 곧바로 되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이 뇌물죄 처벌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공천 헌금 의혹으로 어수선한 민주당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새 지도부를 출범시켰죠. 예, 3선의 한병도 의원이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전북 익산 을이 지역구인데요. 참고로 지금 민주당에서 비수도권 지역구 출신 원내대표 11년 만에 나온 겁니다. 네. 어제 백혜련 의원하고 결선 투표까지 간 접전 끝에 당선이 됐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각종 비위 혐의로 물러난 뒤 치른 보궐선거여서 이 남은 임기는 이제 5월까지 수행하는 거고요. 네. 임기 연장 등에 대해서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신임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 및 이 통일교 신천지 특검, 민생법안 처리까지 산적한 과제를 맡게 됐습니다. 또 야당 출신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처리 문제도 현안이고요. 한 원내대표는 일단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석이었던 최고위원 세 자리도 어제 뽑혔죠. 네, 먼저 득표 순으로 보면은 재선의 강득구, 초선 이성윤, 재선의 문정복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3명을 뽑는 선거였어요. 이제 중간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결국 이건태 의원까지 4명이 이제 경선을 치렀는데 이 현 당권파 뭐 이른바 뭐 친정청래 대표계다 또 뭐 비당권파 뭐 일각에서는 뭐 친명계다 이렇게 좀 2대2로 나눠서 구도가 짜여졌었는데 예. 결국은 이 친정청래 대표 당권파를 표방하는 2명이죠. 이성윤 의원과 문정복 의원이 모두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정청래 대표 중심의 지도 체제가 한층 견고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사실상
탈당해달라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했죠. 예,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지도부를 향한 이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했다. 김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네. 일단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제명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요. 이 당 윤리심판원이 오늘 이제 회의를 여는데 오늘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네. 김 전 원내대표가 자료 제출 등을 이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오늘 심판원에 출석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 침범 사건은 영공 침범이 명백하다 이러면서 우리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북한은 이제 한국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을 하면서 한국은 정세격화의 책임을 절대 모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국방부가 이제 즉각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자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선 겁니다.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네. 무인기를 보낸 쪽이 군이든 민간이든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으라 이렇게 한 겁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군이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면서도 이 도발을 선택한다면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은 이제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는 도발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일단 사실관계 규명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안보실은 이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서 군의 1차 조사에 이어서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이제 관계기관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정부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조율에 나섰다고요? 예, 여 본부장이 이제 워싱턴 입국길에 특파원들 만났는데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건데요.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측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세부적으로 청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히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쿠팡 사태 말고도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대미 통상 현안도 논의하죠. 예, 미국 무역 대표부 같은 이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 인사 등 이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만나서 미국 대미 통상 이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 디지털 관련 이제 입법 사안에 대해서도 이 미 의회와 업계 등의 등에서 좀 우려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여 본부장은 이것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다는 계획이고요. 또 지금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이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곧 나올 예정인데 네. 이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나선다는 겁니다.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동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란 반정부 시위대와 보안군의 충돌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AP통신에 따르면은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인권운동가 뉴스통신이 2주간 이란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 탄압으로 최소 538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사망자 중에 대다수는 시위대고 또한 48명 정도 보안군 소속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란 당국이 2주째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를 좀 강경으로 진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망자가 2,000명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 노르웨이에 기반한 단체 이란 인권이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지가 보니까 인터넷과 통신을 60시간 넘게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은 이 확인되지 않은 보고라고 하지만은 일부 소식통은 2,000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위로 인해서 현재까지 구금된 사람이 2,6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지금 혼란과 무질서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을 향해
폭동 가담자 및 테러리스트와 거리를 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란 현지 상황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군사 개입 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 정권이 시위자들을 죽이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그 레드라인을 경고했는데요. 이 외신 등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군사 개입 옵션을 보고받고 실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든 다수 선택지에는 테헤란에 있는 비군사시설, 광범위한 군사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심각하게 군사 개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월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한파 속에 곳곳에 사고가 많습니다. 먼저 광주대구 고속도로 대구 방향 고령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부근에서 정체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 문희 청남대 2차로와 갓길에서도 새벽에 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를 긴 시간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도 방금 사고 났고요. 반대 서울 방향 수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판교 분기점에서 반포나들목까지 긴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요. 서울 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 기름에서 정릉터널 입구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좀 더 지나 연희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고요. 홍은부터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성산대교 남단에서 목동교 사이로 도로가 얼어붙어 2차로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성산대교 북단 이전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셰슬리 투자자문의 조지한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미국 시장은요. 새해에도 여전히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어갔어요. 예, 미국 증시가 2026년에 증시가 시작되고 첫 번째 주에 관세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랠리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관세 이슈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 유보가 있었는데요. 시장이 이런 것들을 그냥 일시적인 노이즈로 받아들인 겁니다. 네. 오히려 투자자들은 고용지표가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에 다시 주목을 하면서 S&P 500, 나스닥 100 두 개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상승 흐름이 빅테크에만 국한되진 않았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증시는 정치 리스크보다는 경기의 완만한 안정에 베팅한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은 0.6% 오른 6,966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0.8% 상승한 23,67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2025년에도 상승 랠리가 있었는데 2025년하고 2026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번 상승장의 가장 큰 특징은요, 상승의 확산입니다. 이 기존에는 대형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계속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소형주, 가치주, 그리고 동일 가중 지수까지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셀 2000이 주요 지수 중에 가장 강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정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한 강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 가중 S&P 500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대형주 쏠림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경기 연착륙 시나리오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 정부의 상원 관세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적법성 판단이 사실 지난주에 나오진 않았잖아요. 시장에 미친 파장이 그런데도 예상보다는 크지 않았어요. 네, 만약에 대법원이 합헌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정책이나 시장에 대한 변화가 크게 없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쪽에서 위헌이다.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다른 관세 부과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건데요. 예를 들면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해서 차별적이나 불공적 조치가 있으니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할 수도 있고요. 네. 혹은 무역법 201조를 근거로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으니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무역법 301조, 그러니까 소위 슈퍼 301조라고 불리는 이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으니까 우리가 관세를 매기겠다. 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무역 확장법 232조를 들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으니 우리가 관세를 매겠다. 이렇게 다양한 조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은 합헌이나 위헌이나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운명을 즉각 판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흔들리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일부 소비재 기업 주가가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소외되기도 했죠. 근데 판결이 미뤄졌다는 점 자체가 즉각적인 충격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 겁니다. 결국 시장 투자자들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관세 이슈는 그냥 하루짜리 변동성에 그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의 초점이 결국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펀더멘탈이 우선하는 국면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 관심이 경제 지표로 옮겨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고용 지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12월 비농업 고용이 5만 명 증가에 그치면서 예상치였던 7만 명을 하회를 했습니다. 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치인데요. 근데 실업률은 4.6%에서 4.4%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고용은 느리지만 붕괴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천천히 채용하고 천천히 해고하는 국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경기 급락보다는 아무래도 완만한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연착륙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의 상승은 나쁘지 않은 정도의 약화를 보여준 경제 지표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고용 지표가 미 연준 통화 정책 기대해 준 영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고용 지표가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강화했습니다. 패드워치를 보니까 1월 금리 인하 확률이 4.4%뿐이 안 됩니다. 예. 2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요. 금리 인하가 임박하지 않았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시장은 급한 인하도 그리고 추가 인상도 없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시간을 벌었고요. 시장도 이를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올해 주식 시장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관심이 많은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가지 중요시하고 있는 경제 정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6년에 신용카드 이자율을 10% 이렇게 제한하는 것을 요구했고요. 네. 또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2천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준에게는 2026년이 끝나기 전에 금리를 1%로 인하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갤런당 2달러의 휘발유 가격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경제 과제로 설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2,000달러 규모로 관세를 재원을 하는 경기 부양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올해 있을 중간 선거에 이기기 위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대통령 2년차인 올해 시장이 어려운 거는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이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흔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확률로 보자면 1920년부터 지금까지 52번 중에 3번뿐이니까 5.8%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확률을 뚫어내서 중간 선거에서 현재 여권이 중간 선거에서 이긴다. 이게 만약에 시장의 컨센서스가 된다면요. 네. 시장의 랠리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긴다까지 아니고 적게 진다로도 시장이 좀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으로 가보면요. 코스피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예, 26년 첫 거래일부터 코스피의 상승이 6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의 5거래일과의 차이라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오른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이 기존의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다른 섹터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네. 외국인이 1조 6천억을 순매도하는 가운데 기관이 1조 2천억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섹터가 잠시 숨고르기의 국면에 들어가면서 기존의 주도 섹터였던 조선,
방산주로 매기가 움직이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지수 대형주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지수 움직임이 가파르진 않았는데요. 코스피는 0.75% 상승하면서 4,586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41% 오르면서 94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지수가 상승하면서 투자자 예탁금 그리고 신용 잔고도 역대 최고액을 넘어섰죠. 예, 투자자 예탁금은 이제 93조 원. 에 이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신용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자금도 28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 증권사에서 신용 공여 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증권사별 총 한도가 있고 개별 종목의 총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총 한도는 물론이고 삼성전자의 신용 공여 한도가 가득 찬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기존 코스피가 2천 중반을 횡보하던 시절의 규제니까요. 지금 시가총액 규모에 맞게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기존에 반도체가 주춤할 때마다 올랐던 그 바이오 섹터 움직임 이번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서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CES를 보면서 반도체 관련, 로봇 관련 이런 주가들이 매일매일 움직였던 것처럼요. 이번에 바이오주들도 실적 가식성에 따라서 주가 차별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바이오 종목이 암 치료제 개발한다, 뭐 치매 환자 치료제 개발한다 이런 업무 성격에 따라서 주가가 꿈을 따라서 움직였던 시기가 있었다면요. 최근에는 바이오주가 빅파마와의 계약 건수 혹은 계약이 실적이 있는 종목이라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성장성을 보면서 움직이는 마치 성장주 같은 그런 측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관세 무효 기대감에 오르던 자동차주는 주춤하겠어요. 예, 지난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 기대감으로 자동차 관련주가 올랐었는데요. 일단은 판결이 유보가 되면서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결의 방향성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까 관심 종목에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월요일 오늘 주식시장 흐름 좀 전망해 주시죠.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이 1.35%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7%로 오르면서 끝나서 한 주의 시작에 다시 한번 반도체 섹터의 수급과 함께 시장이 크게 오르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작년 연말에 보였던 반도체 섹터와 그 외 섹터 간에 계속 수급 이어달리기가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환율은 어떨까요? 예, 정부가 미국 주식에 투자한 국내 개인들이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서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 중반에 계속 횡보하고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환율이 오르면서 1,46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 내역을 보니까 9일 마감 기준에서 지금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한 주간 개인들이 2조 2천억이나 미국 주식을 순 매수하면서 이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월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제슬리 투자자문의 조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월요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설 기상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네. 강풍, 한파, 대설까지 궂은 날씨가 총망라됐는데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북 중북부와 충남 계룡, 전북 동부와 경북 북동 내륙 산지에 한파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기온이 낮아 더 춥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이 영하 20.7, 경북 봉화가 영하 19.6, 경기도 파주 영하 14.6, 충북 제천 영하 14.5, 서울도 영하 10.2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영상 3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4도에서 9도 정도 기온이 높겠습니다. 네. 이 바람이 잦아들어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오후부터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는 이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거세게 불어 또다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에도 강풍특보가 내려진 곳에서 많은 네. 그 사고들이 있었는데 네. 이 지역 서해안, 동해안, 제주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다고요? 네, 오늘은 오전에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중부 대부분 지역에, 밤에는 전북 서해안과 경북 북동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내륙 산지에는 3에서 8, 경기 북동부에는 2에서 7, 경기 남동부와 충남 서해안, 충북 북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와 쌓이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참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이번 주 날씨는 어떨까요? 네, 이번 주도 지난주처럼 기온이 들쑥날쑥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다가 내일 낮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내려와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9도를 비롯해 중부 내륙 산지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네. 주 후반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에 중부와 전라도, 경북 북동 지역에 또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눈 소식이 없는 강원 동해안과 전남 여수, 경상도 지역은 건조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네. 자, 월요일 날씨 정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와 3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9명 완전체를 갖추게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네네. 새 원내대표 최고위원 보궐선거 분위기 어땠을까요?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최고위원 총 9명이었는데 그중 4명이 공석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이제 완성체를 만들어서 지금 내란 청산이라든지 또는 개혁 입법 그리고 이제 당내 이제 공천원금 등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라는 그런 당원들의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의 열기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은 뭐 91%가 넘고 의원은 96% 이상의 투표를 하고 네. 당원도 40% 이상 이게 높은 투표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선거가 사실 지방선거가 채 5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거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최고위원 9명이 모두 완성체로 됐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공천원금도 당내 문제를 또 해결하고 또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들을 힘있게 추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 그런 데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어제 선출된 3명의 최고위원 중에 문종복, 이성윤 최고위원은 현 정청래 당대표 체제 하에서 지도부를 했던 분들이고 또 강덕구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투톱이라고 하죠. 원내 사령탑을 맡은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7대 열린우리당 시절에 우리 정청래 대표와 같이 등원을 해서 오랫동안 소통이 잘 되는 관계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을 해서 하고 또 이제 23년도에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가지고 22대 총선 압승을 이끌었던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와 또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들이 다 있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을 했기 때문에 친명계이지만 개파색이 열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당청 그리고 당과 원내 간의 소통의 적임자라고 해서 우리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이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에서 우리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대통령이 13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하는데요.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청와대 행정부와의 만남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아무래도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사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일부 특히 보수 언론에서 뭐 당청 간의 엇박자라든지 뭐 친명 친청 이런 프레임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한 얘기가 그런 당청 간의 엇박자라든지 그런 갈등, 친명 친청은 없다라고 가장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가교 역할을 아주 잘할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정청래 대표와도 호흡이 아주 잘 맞아서 당내의 현안 문제들을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강덕구 최고위원을 이제 거론하면서 친명계 최고위원 합류로 지도부의 레드팀 기능이 분산됐다 이런 해석을 하는데 이런 해석에 동의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전에도 저희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한 건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친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청은 박지원 의원 말대로 친청화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네. 모두가 친명이죠. 정청래 대표도 본인이 친명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친청 친명 구도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이번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도 4명의 후보들이 모두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잘 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물론 9명의 최고위원들이 모두 초롱은 동색이라고 똑같은 의견만 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죠. 그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올해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늘 우리 정청래 대표도 강조하듯이 원팀 원보이스로 원팀을 만들겠다라는 기조 속에서 이번 새로운 신임 지도부는 잘 해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부대표단은 유임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원내 운영 수석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원내 운영 수석에 어느 의원님이 맡게 되시는 건가요? 오늘 10시에 이제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네. 아마도 이제 천준호 의원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 천준호 의원이면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출사표를 던질 때 같이 배석하셨던 의원님 아니신가요? 그렇습니다. 약간 이렇게 출마전 아니지만 약간 런닝 개념으로 네네. 그렇게 지금 활동을 좀 한 것이고요. 네. 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하고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해서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임 원내대표와 같이 당과 청 그리고 당정대 간의 가교 역할을 누구보다 잘할 그럴 인사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당대표와도 지도부 때 같이 했기 때문에 호흡 또한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하셨지만 과제가 이제 많이 있어서요. 지금 여러 과제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역시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된 것이겠죠. 사실 이 선거 앞두고 이게 시스템 에러다, 휴먼 에러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에 대해서 한신임 원내대표도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의혹이 다 사실이면 1억을 주고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보면은 이제 경선이 완전하게 보장이 되고 그렇게 돈을 전달하지 않고라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담보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에서 이제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고 경선을 모두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갖춰서 혹여라도 억울한 컷오프를 당하면 중앙당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신문고제도도 도입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클린 선거 암행어사단도 발족을 해서 시도당별로 이제 한 명씩을 임명을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지 상시 감시하는 그런 체계를 갖췄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의혹들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또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인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냐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당연히 이제 의혹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가장 엄중한 조치로 지금 대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찰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오늘 당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출석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자료가 미제출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저도 정확히 이제 윤리심판원이 독립된 기구라서 처음에 언론에서는 오늘 출석도 안 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지만 오늘 출석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출석해서 당사자가 지금 소명을 할 것이고 또 윤리심판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현재 지금 의혹이 상당히 지금 많은데 모든 의혹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윤리심판원의 소명과 그리고 이제 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당에서도 이제 어제 일요일 날 수석 대변인께서 예. 배당심을 발휘해달라고 네. 이렇게 좀 권고도 좀 했는데 당에서는 이제 9명의 이제 최고위원들이 다 이제 완성체가 됐기 때문에 오늘 있을 윤리심판원의 결과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지금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은 오늘 일단 윤리심판원 결과를 지켜보시겠다는 건데 이 결과가 일단은 오늘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의혹이 좀 많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윤리심판원의 한계가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징계 수위까지 나오기는 쉽진 않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윤리심판은 독립기관이니까 제가 어느 수위로 이렇게 징계 수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수위까지 나오기가 힘들고 실제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제 이제 애당의 길을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언급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당 대표의 비상징계권 얘기를 언급을 하셨어요. 네. 그게 오늘 중에도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선우 의원도 제명을 할 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고 제명을 한 건 아니고 본인이 이제 탈당을 한 이후에 서울시당의 회의록 공천했던 과정의 회의록을 보고 그렇죠. 본인은 본인이 제척되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심사 과정에서. 그런데 실제로는 의견을 내서 단수 공천을 조라라는 것이 회의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징계 제명 처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윤리심판원의 소명이나 조사 결과를 보고 만약에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 이제 확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죠. 비상징계를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윤리심판원의 결과를 먼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경시 의원이 어제 귀국했고 지금 어제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고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요. 민주당 공천 전반이나 당 조직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 당에서는 이게 지금 당 전체 시스템의 에러를 보지는 않고 있고 지금 개인적인 휴먼 에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핵심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금 1억을 주고받는 과정이라든지 단수 공천 받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빨리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당 조직 차원에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자,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자면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어제 보궐선거를 마치고 나서 정청래 대표가 곧장 당원 1인 1표제 재추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그래서 1인 1표제 도입에 찬반 여론조사부터 가능한 한
신속히 실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내로 이 여론조사 들어가는 건가요? 이번 주에 할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한다고 했고 이번에 출마했던 모든 후보들이 1인 1표제 도입에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1인 1표제가 부결된 이유는 1인 1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율이 저조했기 때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그 의사들이 다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원 여론조사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밟아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그 공천원금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야당이 이제 연대하는 분위기예요. 뭐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혁신당에다가 지금 특검법 논의를 위한 연석회담을 제안했는데 이 제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희미해져가는 그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그 의도하고 네. 또 이제 국민의힘과 지방선거에서 연대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내에서 한동훈을 내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을 내치고 그 이준석과 연대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서로 맞아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어제 바로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 반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수사 방해의 목적이고 그 국민의힘 구하기다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내용이 사실 간단한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들어갔잖아요. 조만간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당에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 내부 갈등 물타기하고 그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진 정략적 정치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2차 종합특검법, 통일교 특검법 15일 처리할 방침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가운데 뭐 새해 1호 법안으로 천명하셨던 2차 종합특검부터 먼저 15일 날 처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두 개 다 상정을 하고 처리 순서를 하게 된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종합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대표께서도 그렇게 이제 입장 표명을 한 바도 있고요. 네. 또 그리고 통일교와 신천지 등 관련해서 정규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 지시로 검경 합동수사단에서 수사를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가 신천지 때문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 특검이 들어가게 되면 인지수사로 신천지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국민의힘이 그걸 근거로 해서 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지지율 폭락 막으려고 개헌과 내란에 대한 그 사과수로 국민기만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번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에 동의해야 되지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병도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중단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최우선 입법 과제 하나로 꼽았는데 이거는 언제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국회의장님께서 좀 의견을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그 이제 사실 이게 지금 현재 그 주호영 그 부의장,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그 부의장이 사회를 전혀 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원식 그 의장님하고 이하경 부의장께서 두 분이서 거의 뭐 하루 18시간씩 그 저기 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체력적인 한계도 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회권을 좀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견을 보이셔서 처리가 안 됐는데 그 이후에 그 국민의힘의 그 필리버스터의 태도들, 그 국회의장이 그렇게 주호영 부의장에게 사회를 봐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신임 원내대표인 그 원내대표께서는 그와 관련돼서 추진할 그런 의사를 이제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심이에요. 워낙 뭐 소통의 적임자다라고 스스로 자평도 하고 있는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자, 야당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걸로 보시는지 그리고 또 당연히 뭐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하시겠죠?
네네. 신임 원내대표께서는 야당 관계에 대해서 원칙은 분명히 지키겠다. 그래서 대화는 하되 내란 옹호와 민생 발목은 단호히 끌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원칙 하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내란 청사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뭐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종합 특검이라든지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겠다는 그 얘기고, 다만 이제 민생 법안,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대화와 협치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 특검이라든지 개혁 법안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민생 발목 잡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사실 지금 처리해야 될 개혁 입법이 크게 보면 2대 특검 빼고는 3개 정도의 법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법원 조직법이라든지 네.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이거에 대해서 설 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것이 만약에 그때까지는 여야 간에 충돌이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이렇게 대화와 협치하는 그런 국면으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역할과 업무 분장이 공개가 되는데, 이게 지금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보다 더 큰 쟁점이 현직 검사의 전입을 염두에 둔 중수청 인력 구성, 수사 사법관이란 이름의 이 도입 여부가 지금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공소청 보안 수사권뿐만 아니라 현직 검사를 수사사법관으로 지금 중수청에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2시에 이제 그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발표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발표된 일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일부 언론에서 나온 거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중수청의 수사관 직급 체계를 법률가 출신인 수사사법관하고 이제 비법률가들인 전문 수사관으로 이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보면 저희가 검찰청법을 폐지한 이유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라는 것인데, 중수청에서 이렇게 다시 그 법률가와 비법률가로 이렇게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검찰청에서 갖고 있는 그 체계랑 똑같아지는 거지,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사와 검찰 수사관 예. 이렇게 이제 되는 그 구조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검찰청을 제2의 검찰청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공소청에 더해서 중수청도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검사의 권한들이 오히려 기존 검찰청보다 더 강해진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의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유가 뭐 이렇게 우수한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가게 하려는 그 유인책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수깁을 하는 그 근본적인 취지에 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상당히 그 검찰청법, 공소청, 중수청법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발표되면 국회에서 수기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19일 청문회가 일정이 잡힌 이혜훈 후보자 관련해서 지금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고, 지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청문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긴 합니다면은 청문회 전에 이거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진 사퇴나 뭐 이런 결단들은 이제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요. 사실 이게 청와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이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탕평 인사로 전문성 있는 후보를, 그것도 야당 출신 3선의 야당 출신을 영입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예상치 못한 도덕적인 흥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입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내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라는 기초가 사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사청문 통해서 국민의 검증을 받자라는 것이고, 우리 민주당도 그 검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청을 통해서 옹호가 아닌 검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인천 계획서 채택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19일 날 이제 인사청문회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그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 그러니까 즉 민심이 그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KBS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우상호 수석이 9일에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의원들 그리고 현역 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 시도 통합 지방선거에 아니고 강훈식 실장, 김용범 실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글쎄요. 그 정치는 생물이라서 네. 뭐 이렇게 우리 우상호 수석이 스타일이 이제 자기 주장을 거침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솔직한 스타일이어서 네.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뭐 그렇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의 라디오쇼 DJ G팍 박명수입니다. 자, 오늘은 희수님의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만화가의 꿈을 가진 희수와 한국만화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편의 차량을 이용했더니 휠체어를 탄 희수도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죠. 박물관 곳곳을 구경하며 만화에 푹 빠진 희수를 보니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더라고요. 새해에는 희수의 꿈이 한 뼘 더 자랄 수 있도록 넓은 세상을 많이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파이어!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오늘도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에 육박해서 현재 영하 8.8도고요. 강원 내륙 산지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남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찬 북서풍이 잠잠해지면서 기온도 올라서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는 양상을 띠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도, 강릉 대전 5도, 전주 대구 6도로 거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서해상과 수도권에서 발달한 구름대 영향으로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낮부터는 또 기압골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 전체적으로 비나 눈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 경기 남부는 이틀 동안 2에서 8cm, 충청 1에서 5cm, 서울과 경북, 전북 동부 지역 1cm 안팎의 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그간 눈 내린 지역에 쌓여있는 눈이 낮 동안 녹았다 밤에 다시 얼면서 빙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동쪽 지역 건조특보는 여전히 발효 중이고요. 바람이 점차 오후부터 해안과 산지 쪽에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본격 토론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9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2로 시작하는 전화 잘 받아주시고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전격 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아시다시피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되는데요.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어플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주말에 민주당 새 원내대표의 3선의 한병도 의원이 결선 투표 끝에 당선이 됐습니다. 경력을 압축하는 단어로 공통적으로 쓰는 게 86 운동권 출신, 호남 3선 이렇게 요약을 하더라고요. 자, 원래 이 한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무수석을 하셨고 또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캠프 상황실장이셨잖아요. 당정청 소통이 좀 더 원활히 될 것이다 이런 기대 해도 될까요? 네요. 예. 제가 볼 때는 네. 민주당에서 정말 오랜만에 좋은 원내대표 뽑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평가시네요. 저는 앞에 계신 홍익표 원내대표님 딱까지가 그래도 예약안의 그 대화 타입을 통해서 늘 뭐 그런 기조 속에서 이제 국회를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원내대표. 그런 상이 있거든요. 앞에 홍익표 대표 그다음에 참 물론 국민의힘 상대하는 뭐 우리 입장도 뭐 상당히 기조가 셌습니다만은 민주당도 거기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한치 양보 배려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작년 6.3 조기 대선 결과 이후에 민주당은 집권당이란 말이에요. 집권당이면은 누구보다도 협치 정국을 위해서 집권당 원내대표나 집권당 의원들이 더 중요한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원내대표 할 시절 같은 경우도 정부 수석을 그때 문재인 정부에다 할 때인데 참 정말 자주 왔어요. 자주 와서 대려 청와대에서 이런 좀 애로 고충이 있으니까 좀 야당 입장에서 좀 도와달라. 뭐 그런 뭐 측면. 그리고 이분이 워낙 성품 자체가 뾰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결위 위원장을 했잖아요. 지난 연말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그 까탈스러운 민주당 의원들이 한병도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한 것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원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의원들이 얼마나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결위에 목을 맵니까. 그런데 그걸 잘 이게 안배를 하고 분배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의원들 신임도 높았다는 거고. 저는 이번에 좀 높은 평가를 해주는 게 5년 만에 여야 간에 예산 처리 합의를 통한 예산 처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그 예결위원장으로서 이 역량과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야말로 집권당 민주당에서 협치 전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를 뽑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그런 한병도 원내대표도 또 이제 강성 당원들 그 인식이나 그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은 또 여야간의 협치가 멀어질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좋은 여야관계 만들어가길 저는 바랍니다. 굉장한 칭찬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요. 네. 예, 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다른 얘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랜만에 비수도권 네. 원내표가 나왔어요. 제가 기억에 아마 박지원 의원님이 2012년 이 당시에 원내대표 한 이후에 호남,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이제 그 의석 분포상 호남하고 수도권 이렇게 많이 원내대표를 하게 되는데 네. 계속 지난 10몇 년간 계속 수도권 중심으로 해왔었거든요. 서울하고 경기도 출신에. 근데 오랜만에 호남 쪽에 그 전북이거든요. 지역구가요. 그래서 전북 출신의 원내대표가 나왔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워낙 뭐 그 한병도 의원이 그 신망이 두터워요. 안팎으로요. 네. 그러니까 그 정무수석 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후에 당내에서 여러 당의 요직을 하면서 이 당내 당직도 했거든요. 경험도 많이 했고 전략기획위원장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직책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 처리도 깔끔하고 그다음에 의원들하고 관계도 원만하게 일 처리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도 이제 당직을 맡았었기 때문에 당 대표 시절에 네. 비교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이제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최근에 여야 간의 협치라 이런 분위기는 원내대표가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 건 있어요. 물론 원내대표가 조금 더 노력하는 거에 따라 좀 더 심하냐, 덜 심하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야 간에 지금 격돌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6.3 지방선거까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임기가 아직 다음에 또 한 번 선거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 4개월 정도 안팎의 지금 원내대표라는 측면이라서 과연 얼마큼 리더십을 발휘할까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으로 제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만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다음 원내대표까지도 사실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좀 이번에 이 3, 4개월 동안 한 4개월여 시간 동안 얼마큼의 능력과 역량을 보여주느냐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다음의 도전도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전화로 인터뷰를 한 김현정 원내대변인에게 지금 원내운영 수석이 누가 유력할지를 질문을 했는데 천준호 의원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천준호 의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내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 분이 소통이라든가 또 특히 이제 청와대와의 이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당선에 좀 유력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뭐 일정 정도 그런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하고 다른 분들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네. 뭐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의 어떤 소통 문제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를 이렇게 도와준 여러 의원들이 비교적 이재명 캠프에서 일했던 그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무래도 그러한 인적 구성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네, 당장 이번 주에 일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법사위에서 또 이제 특검법 처리가 또 얘기가 되고 방일이 끝나면은 대통령의 방일이 끝나면 15일 날 또 처리를 하겠다고 하고 일단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한데 어떻게 풀어갈 걸로 생각하세요, 홍 대표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내대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대치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어차피 그 여야 모두 적극 지지층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내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병도 그 신임 원내대표 스타일 자체가 약간 부드럽긴 하지만 기조 자체가 민주당이 뭔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특검 법안이든 뭐 여러 가지 관련 법안 처리나 이런 그 국회법 처리 등등 필리버스터 관련된 이런 법 처리와 관련돼서 할 일을 늦추거나 또 이럴 가능성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못하게 막지 못한다면 어쨌든 국민의힘도 대안을 냈어가지고 최소한 그 자기들의 의견을 반영된 대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그 효과적인 대응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지금 한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협상을 이제 강조하는 거를 취임 일성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특검이나 지방통합 등에 대해서 내일 바로 국민의힘과 협상을 해보겠다 이런 말까지도 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신임 원내대표의 이런 그 자세라고 할까요? 발언을 접했을 때 여야 관계, 그러니까 반대로 여당과의 협상에 있어서 어떤 점을 좀 모색하는 어제 이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네. 한병도 지금 이제 민당 원내대표가 민당 의총에서 선출되자마자 네. 어제 저녁에 바로 자기 SNS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환영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여야 간의 의원들 뭐 대치 정국을 가져가고 뭐 하더라도 예. 진영이 다르더라도 상대 진영의 의원 평가는 다 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번에 4명의 원내대표 민주당 후보 중에 누가 되면은 그래도 말귀를 알아듣고 그래도 이 상대를 인정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 그게 누굴까 이런 정도 하면은 그러면 제가 봐도 한병도가 답이었어요. 네. 그런 측면이라면은 이제 저 종합특검 제2특검 방식을 네. 이걸 작년처럼 또 민주당이 일방 주도로 그냥 세계 특검을 출발시켜가지고 그건 정치적 목적에 의한 어떤 그런 특검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새 특검을 갖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 400억대가 넘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갖다 지출하고 난 이후에도 성과가 미미하다 그러면 이런 반드시 필연적으로 국민적 합의 즉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특검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한다면 또 어떤 법인에서 어떤 사건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이거 합의해야죠. 그러니까 한병도 원내대표 리더십은 그래도 협치 정국을 위해서 야당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해낸다. 그러면은 이 특검법 이거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이제 또 행정자치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가령 대전 충남 통합법안 이런 걸 갖다 자기들이 밀어붙일 것이냐 안 그러면 합의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시험대에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홍표 대표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권리당원을 상당히 인식을 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당대표는 직접 선출 방식이니까 네. 권리당원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제 원내 사령탑이니까 대체로 이제 물론 여기도 권리당원들 일부가 20%는 들어갑니다만은 그래도 대다수 현역 의원들의 동료 의원들의 평가 판단에 의해서 선출되는 게 원내대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청래 당대표처럼 권리당원을 의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청래 당대표하고의 투톱 체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에 취임 1승이 협치 정국을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이제 원내대표가 뽑혔다. 제가 이런 기대를 통해서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협상에서 그게 아니면은 저도 실망 많이 하겠죠. 예. 자, 당내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열리는데요.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어제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애당의 길까지 거론을 하면서 자진 탈당을 또 한 번 얘기했고 지금 뭐 당대표 비상 징계 요구권으로 제명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나요, 홍 대표님?
저는 김병기 의원이 그 스스로 자진사 탈당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뭐 당은 정상적인 그 절차에 따른 그 징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실 그 김병기 대표한테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것도 이게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네. 우리 당은 아시다시피 뭐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하면 가장 최근의 사례가 이춘석 의원 사례하고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 사례가 있었잖아요. 윤리심판원이 작동되는 과정에서 자진 탈당할 경우에는 징계를 고의로 회피한 것으로 해서 사후에 그렇죠. 제명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당의 대응이 그런 측면에서 저는 거꾸로 자꾸 자진 탈당을 강요하는 게 징계를 뭐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게 때문에 그 거꾸로 그러니까 당 자꾸 뭐라 그러냐면 김병기 의원 눈치 본다 이런 얘기 안팎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도 자진 탈당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저는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그 정상적인 논의를 해서 그 합당한 징계를 내리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합당한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최고위원 보궐선거까지 얘기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어제 강북구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대부분 언론이 비당권파 1명, 당권파 2명이 선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득표수를 보니까 강북구 이성윤 문정복 의원 순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건태 의원은 안 되셨고요. 예. 이 결과에 대해서 정청래 체제의 안정성이 담보됐다라는 평가 맞습니까? 뭐 비교적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쨌든 본의 아니게 2대2 구조로 해서 하나는 정청래 대표 측에서 미는 사람 2사람, 그다음에 조금은 결이 다른 정청래 대표의 견제 쪽으로 2사람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누가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어차피 이번에는 3명을 뽑기 때문에 2대1이 되거든요. 네.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정청래 대표 지지층에서 밀었던 2사람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구성 자체가 수적 우위를 정청래 대표가 가지고 가면서 그 어떤 당무 결정 상황에서 대표가 물론 뭐 대표가 숫자가 적다고 해서 결정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대표의 권한이 세기 때문에 다만 그렇지만 안정적인 다수 최고위원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정청래 대표 체제에 힘이 실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의 묘하게 저 중간 신임 투표 같은 성격이 있었거든요. 아마 네. 그랬다면 반대 결과가 나왔다면 벌써 오늘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이 중간 결과 비토 비슷하게 그다음에 앞으로의 리더십에 흔들린다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앞으로 남은 지난 금년 8월이죠. 8월까지 정청래 대표 체제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투표를 보니까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투표 50%, 중앙위원 50%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예,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보궐선거라서 그렇군요. 그런데 이성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위원 투표에서는 제일 아래인데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1위를 차지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역시 권리당원 지지세가 확실히 크구나. 정청래 대표로 친청파로 이른바 분류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서 잠깐 그 여야 관계를 얘기할 때 권리당원을 많이 의식하는 그런 행보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도 이 결과하고 좀 결부돼서 생각이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결과를 보면 하나는 이제 권리당원 쪽이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 측에서 표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분석이 내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반대쪽의 입장에서 보면 강덕구 의원이 표를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렇네요. 또 그런 강덕구이 부분. 표를 많이 가져가면서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황금 분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황금 분할이요. 예. 네네네. 예를 들면 1등을 내주지만 2, 3등을 차지하면서 그 다수석을 가져가는 방식.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강덕구 표가 조금 황금 분할이 됐으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총 투표수를 보면 양측이 거의 엇비슷했다고 보입니다. 거의 비슷했어요. 엇비슷했다. 예. 총 투표수로 봤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민당 최고위원 투표 결과를 보면은 이제 이 보궐선거 결과를 통해서 이제 정청래 당 대표의 리더십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이제 맞이하게 됐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한 세 가지 측면을 앞으로 좀 눈여겨보는데 네. 일단은 뭐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를 통해서 정청래 당대표의 리더십에 재신임을 사실상 물론 중앙위원 권리당원 중심적 판단이었지만 예. 그래도 그게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안정적 당 운영 체제 그리고 이제 6.3 지방선거를 정청래 당대표 중심의 주도권을 갖다가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당내 기반이 됐다. 예. 그런 측면에서 리더십으로서는 상당히 안정심 그 평가고 두 번째도 역시 당대표 선출 당시에 그 압도적 지지. 그런데 그때 정청래 당대표가 62% 정도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때 네네. 박찬대 네. 그때 전 원내대표랑 그때 경합을 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당시 선거 같은 경우에서는 대의원 투표에서는 밀렸지만은 권리당원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폭발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때 당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권리당원은 틀림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향후 이제 이번에 이제 리더십 스타일과 또 지금 이제 윤석이 결여된 당 대표 그 생명력이 제가 역대 이제 야당 정치사를 이렇게 보더라도 그 YS나 김대중 대통령이 양축으로 이 사람들이 오래 정치력을 유지하게 된 것은 사실상 윤석이거든요. 정치적으로 그 많은 핍박이나 탄압 뭐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도 당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상당히 유연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큰 성공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앞으로도 윤석이 결여된 그러니까 권리당원 중심에 그러니까 당권에만 집착한다면은 이건 또 다른 변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된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일 만에 출국한 지 11일 만에 지금 김경 서울시 의원이 어제 이제 귀국을 했고 경찰 조사를 한 3시간 반 가량 받다가 지금 다시 돌아갔고 조사 방침도 나왔기도 하는데 자, 이 수사가 사실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발한 지 하루 만에 나갔는데 왜 빨리 출국 금지를 안 했느냐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또 지금 미국 체류 기간 중에 뭐 여러 가지 SNS를 탈퇴하고 뭐 삭제하고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됐거든요. 경찰 수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데 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상당한 국민적 비판을 갖다가 경찰이 자초했죠.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야 이거는 중대한 사건이고 더군다나 이 공천 헌금이라는 것은 정치에서 본령에 있어서도 국민적인 어느 당이든 이 공천으로부터 민주적 의사결정이 국민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민주적 후보를 냈느냐 절차적 중도성을 그걸 보는 건데 그걸 도는 뒷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처럼 중대한 범죄가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김경시연이 미국의 CS 그 뭐 관람을 위해서 출국을 하고 그거 가지고 그걸 갖다 출국 수속을 출국 금지를 갖다 아직까지 사건 접수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서 그렇게 마냥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어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만은 그 늑장 수사라는 그 비판은 피할 수 없는 거고 이제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민적 비판이 있으니까 강선우 의원 뭐 언회관의 언실이든 또 자택이든 또 김경시연 서울시의 사무실이든 자택이든 압수수색 막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이제 경찰이 상당히 이제 이미 김경시연과 강선우 의원 간에는 거의 뭐 지금 언론에 자신이 그 입장 나오는 내용이 거의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과연 경찰 수사력이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이미 입을 맞춘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제대로 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걸 진실을 밝혀낼 건지 이미 수사를 한 그 보좌관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걸 받은 사실도 없고
또 이걸 전달한 사실도 없다. 다시 되돌려주는 사실도 없다. 이렇게 진술이 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김경 그리고 강선우 두 사람은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제 올해 이제 10월 달이면 검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전에는 경찰이 우리가 수사를 미진하게 하면은 검찰이 보안 수사 내지 검찰이 직접 손을 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긴장감을 가지고라도 할 건데 검찰 수사권도 이제 날아간 마당에 경찰이 이런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우선은 뭐 경찰이 저는 고의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이게 뭐 권력 차원에서 뭐 청와대나 여당이 이 사건을 비호하거나 감쌀 이유도 없고 또 좀 철저히 수사하는 게 여당에게도 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좀 안일한 지적은 받을 만해요. 네. 경찰이. 왜냐하면 김경 시의원이 제가 보기엔 그 미국 여행 그 일정이 오래전에 예약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잡았던 건 아닌 것 같고 오래전에 잡혀 있던 자신의 스케줄대로 비행기 예약도 돼 있었고 이렇게 해서 간 것 같은데 그것을 그래도 주요 범죄자로 예상되면 해외 출국 일정이나 이런 것들 미리 파악을 해서 이것을 출국 금지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안이하게 있다가 허를 찔린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경찰도 이거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찰 입장에서는 내년에 이제 금년에 중수청이 설립되잖아요. 네. 자칫 이 수사가 그 엉성하게 이루어지면 중수청 설립과 또 이후에 어떤 중수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기대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찰도 좀 사활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안팎에서 듣고 있습니다. 일단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 지금 자수서를 냈어요. 자술서가 아니라 자수서라고 이게 이제 지난번 그 서희건설 그 이봉관 회장부터 이게 그 저 흔치 않은 일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건데 사실상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형태의 자수서를 제출을 했어요. 임의로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아까 말씀 이제 언론에 일부 보도된 것처럼 그 보좌관을 통해서 1억을 제공했고 돌려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3자 간에 지금 현재 의견이 김경 시의원과 강선호 의원 간에는 의견이 맞는데 보좌관은 지금 전혀 다른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 경찰이 좀 아쉬운 거는 압수수색이라도 좀 빨리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건데 압수수색도 천천히 있다가 이제서야 이제 어제 이제 하면서 좀 아쉬운 측면 그리고 이미 핸드폰도 다들 교체하고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늑장 수사나 부실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더 속도를 내고 제대로 해야 되죠. 어떻게든 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수사 결과를 못 내놓는다면 경찰로서도 기관 차원에서 매우 비판적 입장에 서게 될 겁니다. 네. 지금 뭐 수사를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 오늘 이제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이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내놓을 것인가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이 사안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 이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지방의회 선거에서 이게 공천 헌금이라는 이름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원들도 충격이다. 이럴 줄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한 1분여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이제 오늘 민주당 입장이 풀어가야 될 거예요. 이제 박지원 선배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부분은 반드시 끊고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자신에서 당을 나가라. 안 그러면은 빨리 윤리심판에서 제명이라도 조치해라. 빨리 끊고 가자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미 경찰이 증거인멸 시간을 갖다 벌어줬어요. 미국에 출국하는 거 그냥 방치한 거고 미국에 가서도 미국 체류 중에 이제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다시 재가입하거나 또 휴대폰을 교체한 그런 정황이 다 지금 포착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경찰은 증거인멸 시도를 보고 이제 지금 와서 집중 초구한다는 거죠. 사전에 이걸 출국 정지를 시키고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그러면 이미 경찰이 주도적으로 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올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은 어떻게 결정될지 그리고 또 서울시의원에서 김경 시의원을 갖다 어떻게 결정할지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잠시 후 품격 토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말에 이준석 대표가 SNS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통일교 사태 그리고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할 특검 출범을 위한 연석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조국 대표는 거부를 했고요. 장동혁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는 이번 주에 회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연석회담 제안에 대해서 김성태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기획신당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기획신당 대표의 그런 이제 순발력이 돋보인 부분이고, 네. 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지금 현재 그 통일교 지금 사태라든지 또 공천헌금 이 의혹 부분은 사실상 앞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경찰 수사가 이미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고 경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잖아요, 국민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 공감이 있는 거죠. 그 국민 공감을 가지고 이제 조국 핵신당까지 이렇게 야3당이 한번 의기투합하자 그랬는데 조국 핵신당이 조국 대표는 거기서 나는 빠지겠다 그런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제1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혁신당 대표의 이 제안에 대해서 바로 그냥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 이렇게 된 마당이잖아요. 네. 빠르면 오늘 아마 만날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 만났다 그러면 저는 유미한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야권이 이렇게 이제 국민적 관심사 의혹사를 갖다 이렇게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읽혀지면은 집권 세력인 민주당이 아무리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이 특검을 안 받을 재주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런 특검 부분, 그러니까 종합특검 이제 작년에 세 가지 특검을 통해 가지고 그 미진에서 제2특검 간다 그러는데 말 제2특검 가면서 지금 이제 통일교 의혹이라든지 공천헌금 의혹 이 특검은 그냥 빼놓고 그것만 자신들 강행 처리 절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절충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통일교 특검은 민주당에서는 신천지 의혹까지 같이 넣어야 된다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수사 대상을 놓고 일단 큰 차이가 있는 거고, 공천헌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일단 경찰 수사를 보자는 입장인데 이 문제를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도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그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 국민적 그 눈높이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용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정리정돈을 좀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통일교 특검은 딱 통일교 특검에 한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그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여기다 뭐를 넣냐면 김건희 특검을 지금 특검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민주기 특검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신천지를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아마 이렇게 싸우다가 유야무야 이제 서로 간에 책임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감하게 버릴 거 버리고 저 통일교에 대해서 특검만 하고 만약에 통일교 특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종교와 관련된 그 유착 관계가 많이 드러난다면 전체적으로 신천지를 포함한 종교 특검으로 갈 필요도 있겠죠. 근데 1단계에서는 지금 통일교 특검으로 딱 국한해서 하는 게 맞고 지금 민주기 특검을 넣는 것 자체를 그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네. 두 번째 아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또 이제 특검을 공천원금 관련돼서 수수해서 네. 여기다 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시켰어요.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 공세라고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 안 시켜도 이게 민주당이 받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어차피 안 받을 거 그러니까 받지 못할 상황 그다음에 안 받을 상황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특검을 던지기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진정성이 없어요. 국민의힘도. 그리고 좀 만약에 이 공천원금 특검하게 되면 이게 판이 커질 겁니다. 저는 아마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최근에 얼마 전에도 김정재 의원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예. 지역에서는 뭐 수억이 왔다 갔다 한다고. 네.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이제 국민의힘 공천원금 특검도 포함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이 서로 간에 정치적 공방이 되면 그러다가 아마 이거는 끝날 가능성이 높다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엔 특검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정치화되면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얻을 게 없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현재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가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고 비판을 하거나 또는 그 나온 걸 갖고 문제 제기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게 특검 논의로 가면 공천원금 문제가 아니라 이제 특검 문제로 발전하게 보는 거죠. 특검 문제로. 네. 이게 좀 뭔가 이 유권자들은 이 문제의식은 있습니다. 지금 공천원금을 현재 국회의원이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1억을 줬다는 사람도 나온 거고요. 근데 이 선거가 또 공교롭게 시점상 얼마 안 남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되는 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 높아질 텐데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느냐 수사에서 분명하게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좀 관심사가 앞으로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19일로 예정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도 하루 걸러 하루씩도 아니고 매일 지금 의혹이 나와서 이번에 나왔던 건 또 아파트 청약 관련 이슈잖아요. 이런 이 이슈들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참여연대를 포함해서 시민사회 연대기구가 이해운 후보자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논평을 봤더니 지금 그 의혹도 그렇지만 긴축재정을 내세웠던 과거 철학과 적극재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철학하고 배치된다. 이것까지 지적하고 있는데 물론 민주당 의원님들 인터뷰 계속해보면 일단 청문회까지는 갈 거라고 보는데 청문회를 잘 통과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대표님? 그러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청문회까지는 가겠다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보수 인사를 영입해서 장관 후보로 내세운 건데 네. 그 중간에 낙마시키기에는 또 다른 정책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청문회까지 가서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거는 이제 본인의 문제다 이렇게 좀 이 귀책 사유가 글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 쉽게 점치긴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와 같이 일단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지금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고 특히나 요즘 보면 정치인들도 그렇고 모든 사회적인 문제에서 드러나는 현상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로 인해서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네. 김건희 씨 사례도 그렇고 지금 이해운 후보자 경우도 자기 전직 보좌관들 통해서 지금 얘기가 흘러나오고 가까운 지인들 통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기되는 의원들이
뭐 아직 본인이 충분히 그 소명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하겠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소명 내용이 잘 소명하지 않으면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 이혜훈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그 방어하지도 방어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첫째는 이 사안 자체가 방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그 영린이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을 그 국민 정서를 자극한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병역 비리 문제가 의혹이지만 병역 비리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부동산 청약, 그다음에 청년들에 관련된 이제 폭언, 갑질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가 특히 2030 세대 그다음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들과 관련된 문제들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갑질, 특권 그다음에 2030 세대 관련된 의혹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쉽게 이 민주당 의원들이 해명이 그럴듯하지 않으며 설득 본이 민주당 의원들이 보기에는 듣기에도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오지 않으면 방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재 민주당 상황이 적극적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강선우, 김병기 의원 건을 비롯해서 네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데도 민주당도 지금 약간 힘이 딸리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혜훈 후보자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해명하고 국민들이나 여론이 이 정도면 이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언론에서 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사실 발탁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했을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총력 대응하겠죠. 낙마를 목표로 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아프더라도 그냥 아픈 대목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이재명 정부에서 정말 경제통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경제통 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 발탁해 갔구나. 뭐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면은 지금 뭐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이 그런 장관 지명자를 뭐 공격할 이유는 없겠죠. 워낙 지금 현재 이혜훈 장관 내정자의 논란은 다 당시 뭐 핵심 척근 그러니까 보좌진들의 어떤 그런 토로라든지 또 제보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언론화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척근 그러니까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도 신망을 받지 못하고 이런 지탄에 또 원한의 대상이 돼 있는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뭐 정책도 경제정책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쓰는 게 과연 국민통합실용주의 정부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인사 나름 그 의미를 지금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19일인데 저는 지명 철회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자진 사퇴할 것이냐 이 두 문제만 남아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이제 뭐 용산 대통령실이 청문회는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런 관점에서 집권당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걸 디펜스하고 실드 치면서까지 이혜훈 장관 내정자를 갖다가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민주당 청문위원 제가 한간에 듣기로는 그 청문회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안 들어가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뭐 그건 기획재정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상임위원들이 그러니까 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제 거기 위원장은 이제 이미자 의원, 네네네. 이제 국민의힘 출신 위원장의 사회를 보겠습니다만은 사실 양쪽 다 이건 뭐 들어가서 이 뭐 의미가 있냐고 손살을 칠 정도의 그런 사람을 지금 이러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통합 쪽이라기보다는 한 전 대표 측에서는 원칙에 관련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수를 두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재작년이지만 벌써 이제 당정 간에도 정치가 실종되니까 13 비상계엄 같은 오판이 생기고 보수 진영에 큰 그 실망과 좌절을 안겼던 뭐 그런 결과가 작년 6.3 조기 대선을 통해서 권력마저도 내주는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상도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내 정치가 실종돼 버렸습니다. 당내 정치가 실종됐다. 그렇죠. 이거는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이걸 맞대응하는 방식도 역시 법적이고 또 당 게시판에 가족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측면에서도 이거는 당의 당원 당규로 가지고 들이대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결론은 정치가 실종돼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얼마나 이 결과를 가지고 정치라는 것은 갈등과 분열, 반목, 대립에서도 큰 선거를 앞두고는 이렇게 서로 그 갈등을 치유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야당인데 네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좀 아쉽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네. 짧게 홍 대표님 1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상대당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사실 아까 연석회담 제안 얘기도 했고 지방선거를 앞둔 보통 이제 연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뭐 1월 안에 대략적으로는 뭔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뭐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뭐 노력도 하고 뭐 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걸로 외연 확장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네. 이준석 대표 측도 그 지방선거의 연대에 대해서 이 천하람 원내대표가 분명히 반대 입장을 냈잖아요. 네, 그거는 네. 윤호개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정당은 못 간다라는 게 분명하고 그다음에 일단 내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저렇게 내치는 게 과연 내부의 통합이 안 되는데 외연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2월 그 금년 1월이나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 안에 뭔가 중대한 고비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중부지방 출근길에도 약간의 비나 눈이 예상돼 도로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본격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오전부터 중부지방으로 비나 눈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밤에는 경북과 전북 서해안으로 또 비나 눈이 내리는 예상되고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이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8cm, 경기 남부와 충청 최대 5cm, 서울과 경북, 전북 동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간 눈 내린 지역에서 눈이 꽤 쌓여 있습니다.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늘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직도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경북에는 한파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매서운 한파 속에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0.2도를 기록했고요. 봉화 영하 20.1도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산간 내륙은 이렇게 영하 15도 이하까지 내려간 곳 있었습니다. 낮 기온은 다행히도 영상으로 올라서 서울 3도 등 0도에서 1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7.9도입니다. 날씨 정보 강혜종이었습니다.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축구 대표팀이 레바논의 역전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레바논과의 전반전에서는 좀 아슬아슬했어요. 네, 그 이민성 감독이 뭐 이기긴 했지만 더 발전하는 팀이 되기 위해서는 선제골을 내준 점, 또 이 실점한 점, 뼈아프게 느끼고 반성해야 한다고 직접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조별리그 2차전 무난한 경기가 예상이 됐었는데 전반 13분이죠. 샤인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조금 이제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7분 뒤에 이용영 선수가 만회골을 뽑았는데 그 뒤에 많은 슈팅 기회가 있었는데도 살리지 못했고 순간순간 공격수들을 놓치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전반전에 불안한 모습,
초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후반 3분에 또 파드 선수에게 추가골을 허용해서 2대1로 뒤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나 싶었는데 11분에 정재성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려줬고요. 이어서 강승진, 김태원 선수가 연속골을 뽑아서 4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행히 후반에 동점골을 빨리 터뜨릴 수 있었고 집중력을 발휘한 점, 그리고 역전골과 쐐기골을 이어간 점은 사실 지난 2단전 조금 아쉬웠었는데 레바논전에서 기분 좋은 첫 승을 연결하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1승 1무를 달리고 있고 승점 4점이기 때문에 지금 조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다음 상대도 세고 또 8강을 지나서 올라가게 되면 요즘 일본의 상세가 만만치 않아요. 1차전 5대0, 또 2차전 아랍에미리트 3대0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번 23세 아시안컵 우리 대표팀에게도 만만치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아 보이는데 내일 조 2위 우즈베키스탄과 3차전을 치르죠. 네. 사실 비기만 해도 8강 갈 수 있다 그런 상황이긴 한데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당장 1위를 확정짓기보다는 경기를 통해서 실점 감각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이민성 감독도 세 번째 경기는 더 나은 경기 보여줄 것이고 좀 다를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또 첫 골을 넣었던 이현용 선수는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4골을 넣는 모습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일 저녁이죠. 우리 시간으로 8시 반에 경기를 갖게 되는데 우즈베키스탄하고의 3차전 내일 저녁 6시 20분부터 KBS ETV를 통해서 중계방송으로 보실 수 있고요. 해설하면 대한민국 대표 해설자인 이영표 해설위원하고 남현정 캐스터가 정말 재밌는 경기 생중계해드릴 겁니다. 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 선수 역시 다시 한번 안세영 했네요. 네, 안세영 선수가 나가면 일단 진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어제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월드 투어 슈퍼1000 말레이시아 오픈 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2위 중국의 왕지희 선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직 경기 초반은 조금 불안했어요. 첫 점수부터 약간 풀리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5연속 실점하면서 6대1까지 뒤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 점 한 점 쫓아가고 특히 9점, 11점 득점 상황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해서 득점 끝에 첫 게임을 21대 15로 가지고 왔고요. 2세트도 잘 밀고 가는 듯 했어요. 근데 뭔가 한번 풀리면 첫 게임에서도 5점 연속 실점했다고 그랬는데 7점을 연속 내주는 위기를 한번 맞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6점을 따라가면서 19대 19 동점을 만들었고요. 결국 듀스 승부 끝에 24대 22로 이기면서 56분 만에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세계 랭킹 상대가 상당히 이제 힘겨운 경기였는데 지난 24년, 25년에 이어서 이 대회 3연속 우승했거든요. 안세영 선수가 올 시즌 전승이 목표라고 했었는데 내일부터 인도 오픈이 또 열리게 돼요. 이런 강행군을 이어가야 할 정도로 한번 몸 상태 점검해서 한 경기 정도 쉬어가도 될 것 같은데 안세영 선수의 정신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달 앞으로 다가온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야구 대표팀 훈련장에서 지금 누구보다 김도영 선수가 이를 악물고 훈련하고 있다고요? 네. 사이판에서 지금 야구 대표팀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대비해서 전지훈련을 갖고 있는데요. 현지 KBS 야구를 맡고 있는 박주미 팀장이 가 있는데 김도영 선수가 거의 신인이지만 더 신인 같은 마치 1년차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네. 김혜성 선수와 함께 가장 먼저 훈련장에 등장을 하고요. 웨이트 좀 하고 스트레칭 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30분 지나면 온몸에 땀이 배일 정도로 정말 모든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타격도 굉장히 살아나서 연습 경기마다 2-3개씩 정말 큼지막한 홈런을 치고 있다고 해요. 지난 24 시즌에 MVP도 하고 골든글로버도 타고 38호 홈런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모든 팬들이 돈이살이라고 그러죠. 도영아 니 땜시 살아야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데 사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본인이 30경기밖에 못 뛰어서 굉장히 마치 사고치고 한 것처럼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씩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WBC라고 하는 데가 사실 지난 3번의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1라운드 탈락했었는데 김도영 선수가 부활하면서 뇌가 좀 탄탄해지고 타격도 좀 나아진다면 정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자, 야구 김도영이 이를 악물었다면 야구 대표팀의 첫 투구부터 의욕을 불사른 투수가 또 있다고요. 네, 요즘 젊은 투수들이 정말 대표팀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막내인 정우주 선수입니다.
프로 드래프트 2순위로 한화에 지명될 때 그때부터도 뭐 제2의 문동주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지난해 3승 무패, 탈삼진 82개, 전체적으로 괜찮은 투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팬들이 기억하는 건 리그 성적보다는 지난해 11월 16일이죠. 일본과의 두 번째 평가전에서 깜짝 선발 등판했는데 3이닝 동안 삼진 4개를 잡으면서 무실점 호투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도 150 4, 5kg가 넘는 그런 강속구를 꽂아서 던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앞두고 정우주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번 전지훈련의 주목적 하나가 그 투수들의 컨디션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인지 약간 오바스럽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정우주 선수가 그 열정을 뽐내고 있는데 사실 현지가 굉장히 덥거든요. 네. 아침 9시에도 26도래요. 그런데 나와서 정말 모든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코치들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도 그건 좀 인정합니다. 지금 7, 80점 몸 상태가 7, 8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마치 그걸 넘는 것처럼 지금 던지고 있어서 이렇게 의욕을 불사르는 거 보면 3월 달에 뭔가 일을 내도 낼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네. 자,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알카라스 그리고 2위 신네르의 슈퍼 매치가 우리 선수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길 바라는 팬들 마음이 간절하다고요. 네, 지난 10일이죠. 인천에서 열렸는데 세계 랭킹 1위, 2위가 호주 오픈을 앞두고 설마 이런 선수들이 진짜 와서 우리나라에서 대결을 펼칠까 했었는데 승패를 떠나 두 선수가 정말 테니스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 12,000 관중이 꽉 찼었는데 2003년생인 알카라스 또 2001년생인 신네르 선수 활약을 보면서 지금쯤 우리 선수들도 한번 좀 이런 선수들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 테니스가 지난 2018년 정현 선수 이후에 약간 좀 주춤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남자 신예로 떠오른 신상희 선수나 여자 구현우 선수가 이번 호주 오픈부터 좀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서 뭔가 테니스도 가능성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한다 하는 그런 팬들의 바람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테니스는 사실 동호인 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테니스 프로 선수들의 어떤 분발에 위해서 어떤 지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승강제를 포함해서 동호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사실 골프 인구를 능가한다 그런 집중도 면에서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망주 발굴이나 지원에 대한 그런 기회 그런 의사를 보이는 기업들도 있어요. 이럴 때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과거 박세리 퀴즈다 이렇게 여러 종목에서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를 들어 우리 선수가 지금 없긴 합니다만 알카라스 퀴즈나 한국의 신네르 퀴즈들이 나온다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호인의 열기만큼 프로 또 그 밖에 선수들의 활약이 분명히 주목받고 돋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1월 12일 월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19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2를 시작하는 전화 잘 받아주시고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되는데요.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어플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몸이 움츠러드는 추운